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그 의미인데 이제 지역지구 구역으로 나눠서 토지 용도를 정하는 거고 용도는 쓰임새인데 부동산은 쓰임새가 다양하죠. 다양한 쓰임새를 보면 부동산 그 중에서도 토지는 그 토지에 건축하는 용도로 쓸 수도 있고 공작물을 설치, 전봇대를 세우거나 철탑을 세우거나 이런 용도로 쓰는 경우도 있죠. 그 다음에 형지를 변경해서 산을 밀어버리고 운동장을 만들거나 임야를 개간해서 농지로 만들거나 이렇게 형질 변경도 하고 그다음에 땅에서 뭔가를 캐낼 수도 있고 그다음에 토지를 분할하기도 하고 물건을 쌓아두기도 하고 나무를 중목을 벌채하거나 또는 식재하거나 뭐 이거 말고도 훨씬 다양한 행위들이 토지에서 이루어지죠. 토지가 체계적으로 개발정비 보존되려면 이런 각 행위에 관한 기준들이 정해져야 되겠죠. 이 중에 건축에 한해서는 정할 게 매우 많은데 건축물에도 용도가 있죠. 토지도 용도가 있고 건축물에 용도가 있습니다. 같은 건물을 학원 용도로 쓸 수도 있고 그 슈퍼를 하거나 또는 음식점을 하거나 뭐 다양한 용도로 쓰여집니다. 토지가 체계적으로 개발정비 보존되려면 용도가 지역에 따라 달라야지 아무데나 공장 짓고 아무데나 호텔을 져버리면 안 되겠죠. 용도가 지역별로 정해져야 되고 건축물의 규모가 또 지역에 따라 달라야 되죠. 아무 때나 막 100층짜리 지으면 안 되니까 규모에 관한 사항도 결정돼야 되고 필요하면 건축물의 형태라든지 건축물의 색채 또는 건축물의 구조, 뭐 설비, 건축물의 재료 등등 정해야 될 게 굉장히 많죠. 건축물의 규모를 결정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건축물의 건폐율이라는 게 있고 건축물의 용적률도 있고 건축물의 높이나 건축물의 층수나 이런 게 다 건물의 규모를 결정하는 사항들인데 제 중에 건폐과 용적률은 우리 시험에 거의 매년 나와요. 용어부터 알고 뭐 계산 방법도 알고 나중에 어떻게 산정하는지 등등 뭐 좀 다 이해가 돼야 된다. 일단 의미 정도 좀 정리를 하면 건폐율이라는 거는 건자가 의미하는 바는 건축물, 건물을 말하고 폐라는 거는 밀폐, 덮었다 이런 의미고 율은 그 비율. 그러니까 이대로 낱말풀이 해보면 건축물로 뭔가를 덮었는데 그 비율이 얼마냐 이런 의미예요. 건물로 뭔가를 덮었는데 건물에 의해서 덮여지는 게 토지가 덮여지죠. 그 토지가 있고 토지를 그 경계를 정해서 일정한 목적으로 이렇게 구획을 합니다. 구획된 토지를 부르는 말에 필지라는 말도 있고 획지라는 말도 있고 대지라는 말이 있는데 획지라는 거는 단어대로 구획이 된 토지 이런 의미죠. 여러분 이제 개발 과정에서 구역을 정해놓고 안에 각종 기반시설 설치해가지고 토지가 이런 식으로 나눠지죠. 이런 걸 이제 보통 그 계획할 때는 가구, 가로구역 이런 말로 얘기를 합니다. 블럭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한 블럭에다가 한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토지를 다시 이런 식으로 채소 단위로 나누죠. 채소 단위로 나눠진 이 토지를 획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대로 개발한 다음에 토지가 이렇게 조성되고 나면 이걸 지적공부에다 등록을 해요. 그 등록된 토지를 필지라고 하는 거죠. 필지. 그래서 하나의 물건이 됐고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하나의 권리가 존재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필지에다 건축하게 되면 건축이 되는 토지를 대지라고 하는 거예요. 대지라는 건 건축하는 토지. 근데 보통은 그 자기 땅에다 건축하니까 필지를 대지로 하게 됩니다. 다만 필지가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다양하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여러 개 필지를 모아서 하나의 대지를 할 때가 있고 그다음에 필지가 너무 크면 필지 일부를 대지할 때가 있는 겁니다. 일부를 대지로 했든 합해서 하나의 대지로 했든 건축하려고 하는 이 토지가 있으면 이게 대지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대지가 가지는 면적이 있겠죠. 그리고 이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해서 대지 위에 이렇게 올려놓겠죠. 그러면 이 대지 면적 중에 일부가 건축물에 의해서 이게 덮여지죠. 덮여진 이 면적을 건축 면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폐율은 이 두 개를 비교한 거예요. 대지 면적과 건축 면적.
그래서 의미는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그래서 대지 면적 분의 건축 면적 곱하기 100. 이렇게 해서 이제 건폐율을 계산하게 되는데, 대지 면적이 200이고 건축 면적이 120이면 건폐율은, 이 건축물의 건폐율은 얼마? 120 나누기 200이에요? 200 나누기 120이야? 200 나누기 120? 계산도 힘든데 그러면? 120 나누기 200. 건축 면적을 대지면으로 나눠야 되죠. 이제 문제 풀다 보면 간혹 이런 게 또 순간적으로 헷갈려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건물 그림을 생각하면서 정리하시면 돼요. 대지가 있고 건물이 있는데 뭐가 위에 있어? 건물이 위에 있고 대지가 밑에 있죠. 계산하는 공식도가 똑같이 대지가 밑에 건물이 위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건축 면적을 대지 면적으로 나눠서 곱하기 100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0 나누기 200이면 0.6이고 100분율이니까 곱하기 100을 해서 이 건축물의 건폐율은 60%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건폐율이 60%라는 거는 대지 중에 40%는 마당으로 놔두고 나머지 60에다 건물을 채울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건폐율을 이제 제한을 하게 되면 60% 제한하면 옆으로는 이거보다 크게 못 짓는 거죠. 건폐율을 더 낮게 제한하면 건물이 이렇게 작게 되겠죠. 건폐율은 200 이런 말이 있나 없나? 건폐율이 200%. 그런 말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건폐율이 200%라는 거는 내가 가진 땅은 요만큼이고 건물을 크게 줘야 되는데 땅이 부족하니까 옆 땅까지 건축을 해버린다라는 거네요. 이렇게 건축할 수는 없는 거니까 건폐율은 200%라는 말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건폐율이 100% 이런 말은 있어 없어? 그 말도 있을 수가 없어요. 건폐율이 100이면 대지가 요만한데 거기다 건물을 100%로 완벽하게 꽉 채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당이 한 평도 없다 이런 얘기죠. 근데 나만 이렇게 짓는 게 아니라 옆집도 100%로 건축하고 앞집도 100%, 이쪽 집도 뒷집도 다 100%로 건축하게 되면 지역의 모든 건물이 붙어버리죠. 건축한 이유가 사람이 이용하려고. 사람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출입이 돼야 되는데 완전히 그냥 다 붙어가지고 출입이 안 되고 통풍이 안 되고 채광이 안 되니까 이렇게 건축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건폐율을 최대 90 밑으로 낮춰요. 90이면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예요. 90으로 최대 제한은 살짝 떼어질 거죠. 이렇게 여기도 띄고 여기도 띄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건물과 건물이 이렇게 살짝 일정 거리를 두고 떨어져야 요 사이로 뭐 통풍이라도 좀 되고 채광이라도 좀 되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건폐율은 이런 식으로 최대가 90인데 이 90 범위 내에서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를 필요가 있죠. 주거지역인데 건폐율이 높아나죠? 주거지역에서 건폐율을 낮춰서 해야 되죠. 주거지역 건폐율이 높게 되면 건물이 꽉 붙는 거 아니야. 이렇게 따닥따닥. 그래서 창문을 열었더니 옆집 안방이고 이러면 서로 살기 불편하겠죠. 그래서 주거지역은 편안하게 주거 생활이 돼야 되니까 서로 일정 거리를 두고 많이 떨어져야 돼. 외국 영화 보면 정말 많이 떨어져 있잖아. 마당 넓게 해가지고 옆집하고 한참 떨어져 있는데 우리나라 뭐 땅은 좁고 사람 많다 보니까 그나마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너무 과밀화돼 있죠. 근데 기본은 주거지역은 건폐율이 낮게 돼야 되는 겁니다. 상업지역이면 많은 사람이 모일 거고 붙어 있어서 문제될 거 없어요. 그러니까 토지 이용이라도 좀 효율적으로 해야 되니까 상업적은 높게, 주거적은 낮게. 지역에 따라 건폐율을 서로 다르게 제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건폐율이라는 거는 토지 이용에 관한 밀도를 제한하는 거예요. 밀도. 주거적 밀도를 낮춰가지고 건물과 건물이 많이 떨어지게끔. 상업적은 건폐율을 높게 허용해서 밀도를 좀 높여서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하는 거죠. 그 밀도라는 게 수평적 밀도예요? 수직적 밀도예요? 수평. 옆 건물과 우리 건물이 얼마나 바짝 붙느냐, 멀리 떨어지느냐, 이걸 결정하는 게 건폐율이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건폐율이고, 그 다음에 용적률은, 이 용자가 의미하는 바는 허용한다, 이런 의미예요. 적이라는 거는 쌓는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율은 그 비율. 그러니까 한마디로 얼마만큼을 쌓을 수 있도록 할 거냐. 그 비율을 말하는 거죠. 건물을 쌓아 올리는데 쌓아 올리는 이유가 옆으로는 더 이상 크게 안 되니까 건물은 크게 져야 되고
대지 면적도 한계가 있고 건폐율도 제한받아서 옆으로는 더 이상 크게 못 지니까 위로 올라간 거죠. 그래서 1층을 짓고 2층을 짓고 3층, 4층 이렇게 쌓아 올립니다. 그럼 각 층마다 이렇게 바닥들이 만들어지죠. 바닥이 있어야 사람이 바닥을 딛고 생활을 하죠. 그래서 각 층마다 이렇게 바닥이 생깁니다. 그럼 이 바닥이 가지는 면적이 있겠죠. 그걸 바닥 면적이라고 하는 거고, 바닥 면적이 4층의 바닥 면적, 3층의 바닥 면적, 2층의 바닥 면적, 1층의 바닥 면적이 쭉 계산이 되겠죠. 그럼 각 층의 바닥 면적을 싹 합한 면적, 그거를 연면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연자는 펼쳤다 이런 의미예요. 각 층의 바닥 면적을 한 번에 쫙 펼쳐서 계산되는 면적, 이걸 연면적이라고 하는 거고, 용적률은 대지 면적과 연면적을 비교한 비율이 용적률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대지 면적은 뭐에 대한? 대지 면적에 대한 무슨 면적? 연면적의 비율. 계산할 때는 연면적 나누기 대지 면적 곱하기 100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 거고, 또 용어도 묻는데 그 용적률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맞아 틀려? 잘 봐야 돼. 키워드를 잘 봐야 돼.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을 말한다. 틀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속이니까 그런 이제 속여놨을 때는 딱 키워드 보고 답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답을 찾는데 며칠만 지나도 벌써 말이 비슷하니까 가말가말 헷갈려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헷갈리면 안 되기 때문에 뭐 그냥 외우면 좀 나중에 헷갈려져. 그러니까 뭔가 자꾸 단서를 만들고 연상기억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두 문제 따서 이렇게 배우고 계도 수시. 앞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게 많아요. 뭐 글자 모양도 보고 글자 획수도 따져보고 발음도 생각해보고 뭐 이러면서 외울 거 외워야 되는데, 건폐율은 글자만 보면 딱 구별이 돼. 건폐율 첫 글자가 기역자죠. 그러니까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비율 똑같이 기역자로 이렇게 연결해서 기억하시면 돼요. 용적률 첫 글자가 이응 아니야. 그러니까 대지 면적에 대한 이응자, 연면적의 비율. 그래서 요거만 딱 구별해 두면 나중에 건폐율 보는 순간 기역자 보면서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비율, 용적률 이응자 보면서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 구별이 되겠죠. 이 건물의 용적률은 대지 면적을 200으로 해서 건축 면적 120, 건축 면적과 동일한 바닥 면적으로 해서 4층을 짓게 되면 이 건축물의 연면적은 다 더하니까 480이 되고, 용적률은 480 나누기 200 하면 2.4 곱하기 100을 하니까 이 건물의 용적률은 240% 이렇게 이제 건폐율 용적률이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대지에서 건축할 때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240 이렇게 한도를 정해놨어요. 그럼 이 대지에다 이거보다 큰 건물을 지을 수 있어 없어? 못 짓죠. 최대 크기가 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4층을 졌는데 이 대지에다가 5층짜리 건물을 지을 수가 있나 없나? 4층을 졌는데 5층 돼안돼? 5층이 가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층수를 몇 층으로 하라 이 제한을 안 했잖아. 건폐율은 최대 60, 용적률 최대 240이다라고 제한했지 몇 층으로 건축하라 이 층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 내용만 위반하지 않으면 5층이든 6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건폐율 60으로 제한했다는 거는 건폐율을 61로 건축하는 건 돼안돼? 안 되는 거죠. 근데 건폐율을 60.5로 건축하는 건 돼안돼? 이 정도는 인정해줘야지. 60.0001도 안 돼,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정확하게 소수점 단위까지 맞춰가지고 건축하는 거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해. 그래서 나중에 건축법에 보면 허용 오차라는 게 있어. 허용 오차. 그러니까 오차가 있는데 일정 범위까지 인정을 해줘야지. 그걸 그냥 정확하게 맞춰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허용 오차가 건폐율은 0.5 이내 오차는 그냥 적법하게 건축한 거로 인정을 해줘요. 용적률은 1%. 그 다음에 두께 이런 거는 3%. 높이 이런 거는 2%. 너비 2%. 거리 이런 거는 3%.
길이는 2%. 외울 수 있어 없어? 외울 필요 없어. 우리 시험엔 잘 안 나와요. 그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예전에 나온 바가 있어. 다른 시험에서 나온 거는 비슷하게 우리 시험에도 이제 나올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우리 업무하고 별로 관련되는 게 아니라서 가능성이 낮긴 하지만 나올 수 있는데, 나오면 안 외워도 답은 찾아요. 안 외워도 글자 모양만 잘 보면 찾는데, 일단 건표는 0.5니까 건 .5 이렇게 일단 하나, 요거는 기억해야지. 건 .5. 그러니까 0.5 이내 오차는 이거는 인정이 돼요. 용적률은 1%니까 그 전원일계 보면 일용업리 있잖아. 일용이. 그 다음에 그 건표는 0.5, 용적률 1%고 나머지는 2% 아니면 3% 아니에요. 나머지는 나오면 이제 2%나 3% 골라 찍어 그냥. 건표율 0.5, 용적률은 1%, 나머지는 2% 아니면 3%를 찍으면 되는데, 일단 덮어놓고 찍지 말고 글자를 봐가면서 찍어요. 그 보면 2%에 해당되는 게 있는데, 2%에 해당되는 거 특징이 있어. 그 니은자예요. 니은. 그 기역, 니은, 디귿, 가나다 이 두 번째네요. 니은자가 두 번째니까 니은자가 나오면 2%구나 이렇게 찍으면 돼. 이거 여기 니은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2%지. 너비드 니은자가 있죠? 그러니까 2%고. 이건 니은자가 없는데? 대신 이자가 있잖아, 이렇게. 이하는 이, 길이. 그러니까 2%. 높이는 니은자도 있고 이자도 있으니까 당연히 2%. 두께나 거리는 니은자도 없고 이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3%. 그래서 찍을 수는 있어. 그래서 중요한 건 아니고. 혹시나 나중에 요 문제가 나왔는데 니은자가 2%였다 이런 생각나면 답을 맞춰요. 그래서 건표율은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그것만 넘어가지 않으면 관계없는 거죠. 그러니까 건표를 60을 안 넘기고 59로 건축했는데 문제 있어 없어? 관계없는 거죠. 요걸 넘기지 마라 이런 얘기지, 60에도 딱 맞춰리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넘기자는 관계없어요. 60으로 해도 되는데 건표를 많이 줄여가지고 30으로 건축해. 그 다음에 이걸 위로 싹 올리면 몇 층이 돼? 8층이 되는 거죠. 똑같은 건표율과 용적률을 통해서 4층을 줘도 되고 8층을 지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노력하면 16층도 되고, 잘하면 32층도 되는 거죠. 60층도 되지, 60층. 그래서 이 용적률로 실제 60층을 줘요. 그건 이제 그런 경우에는 주로 아파트 단지나 뭐 이런 데서 대지가 워낙 크고, 이제 거기에 판상형으로 이렇게 낮게 외곽에다 좀 일부 건축하고, 그 다음에 그냥 가운데다 높게 또 일부 건축하고, 이러면서 그 60층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 각 층 바닥면에서 싹 합해봐야 이 대지 면적에 2배 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건축하니까 건표를 줄여가지고 위로 많이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의 용적률이 뭐 200이면 굉장히 높은 건데, 그 용적률은 뭐 보통 20층 넘게 지잖아요. 그게 그 건표를 15% 이상 잘 안 넘겨요. 좀 더 높게 짓는 건 건표율이 막 10% 이내로 뭐 건축해가지고 마당을 넓게 쓰고 대신 위로 높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용적률로 60층이 돼. 잘하면 100층도 되겠네?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좁게 해서 올리다 보면 한 층의 바닥 면적이 뭐 2평, 3평 이렇게 나오면 사람이 사용할 수가 없고 기술적으로도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용적률이 이렇게 낮게 제한되면 위로 높게 올라가는데 아무래도 한계가 있죠. 근데 용적률이 1000% 이렇게 나오면 100층도 정말 되겠죠. 그래서 용적률은 이것도 건축물의 밀도인데, 아까 건표율은 수평적 밀도였죠. 용적률은 수직적 밀도와 관련된 게 용적률. 다만 높이를 직접 제한하는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높이가 제한됩니다. 용적률 낮게 제한하면 높이 올라가는 한계가 있고, 용적률 높게 허용하면 그러면 기본적으로 높게 지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건표율과 용적률을 통해서 건물의 규모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토지 쓰임생활에서 정할 게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 이게 토지가 체계적으로 이용되려면 이런 거에 관한 기준이 다 정해져야 되는데, 이런 내용을 다 담아가지고
지구나 구역 이런 건 없이 용도지역 하나로 요 기준을 정하려고 그러면 용도지역의 종류가 많아지겠어? 적어지겠어? 많아지게 됐죠. 이게 다 다른 그 용도적 종류를 유형화시키다 보면 기준이 많으니까 종류도 많아지겠죠. 지금 현재가 21가지 용도지역이 있어요. 기본 4가지, 그거를 세분해서 21가지. 21가지만 해도 워낙 복잡해요. 뭐 종류야 뭐 외우면 쉽게 외운다만 각 지역별로 아까 48페이지부터 지역별로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를 쭉 나눠놨잖아요. 그게 표가 21가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만약에 용도적 종류가 이걸 다 담아서 정하면서 종류가 막 수백 가지가 되면 그 표를 수백 가지 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복잡해지니까 이 토지 쓰임새 관한 사항 중에서 가장 기본을 정하기 위한 게 용도 지역이에요. 그럼 토지 이용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뭐겠어? 건축이 가장 기본이죠. 건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토지 이용에 관한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이죠. 건축에 관한 사항 중에서도 건축물의 용도가 가장 기본이죠. 보통 땅 살 때 보면 주택이 되는 땅이냐 아니냐, 창고만 지을 수 있느냐, 공장 지을 수 있는 땅이냐, 뭐 이런 걸 보면서 땅 사잖아요. 그러니까 건축물의 용도가 토지 이용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건축물의 규모겠죠. 근데 규모를 결정하는 가장 기본이 건폐율과 용적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 요 내용을 담아서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요거를 서로 다르게 정하기 위한 게 용도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국을 평면적으로 나눠가지고 어디는 도시적으로, 어디는 관리적,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적으로 나눠서 지역별로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가 서로 다른 거예요. 그 용도가 아까 표 21개로 쭉 다르게 정해져 있는 거고, 그 건폐율이 지역별로 서로 다르게 제한됩니다. 아까 주거지역은 낮게 제한되고 상업적인 건폐율이 높게 허용되고, 그다음에 용적률도 지역별로 다 다르게 정해서 요 정해진 요대로 이제 토지가 이용이 되면서 그 개발할 건 개발하고 보존할 건 보존이 되겠죠. 그런데 그 토지 쓰임새를 결정하는데 전국에 필지가 수백만 필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적공부에 등록된 필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걸 필지별로 1번 필지는 주택, 2번 필지는 세탁소, 3번 필지는 목욕탕 이런 걸 필지 단위로 일일이 정할 수가 있어 없어? 그렇게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전국의 수백만 필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정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토지 쓰임새를 정하되 일정 법의 토지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요 지역은 주거지역, 요 동네는 상업지역, 요 동네는 공업지역, 요 동네는 녹지지역 이런 식으로 일정 범위로 나눠서 토지 쓰임새를 정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만 나눠놔도 아파트 지을 때는 어디로 가? 주거지로 갈 거고, 호텔을 지으려면 상업적으로 가고, 공장을 지으려면 공업적으로 가고, 녹지지역은 보존해야 되니까 이제 허용되는 건물이 별로 없는 거고, 건폐율이 주거지역은 낮고, 상업적 건폐율이 높고, 공업적도 꽤 높아야 되죠. 녹지는 최소한 낮춰서, 용적률도 그렇고, 이렇게만 나눠놔도 개발이 필요한 토지는 주거, 상업, 공업으로 나눠서 체계적으로 개발될 거고, 보존할 거는 보존이 되겠죠. 그게 용도적으로 나누는 이유예요. 개별 필지별로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지역으로 나눠가지고 토지 쓰임새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제 용도 지역인데, 용도 지역 가지고는 제한되는 게 3가지밖에 없어. 근데 지역에 따라서는 형태, 색채, 구조, 높이, 층수 이런 게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상업적인데 이 지역의 일부가 건물이 너무 밀집되어 있고, 뭐 건물의 뭐 종류나 이런 것 때문에 화재 위험이 굉장히 높아요. 불이 자꾸 발생하는 지역인데, 거기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불나는 걸 막아야 될 거 아니야. 불나는 거 막기 위해서 용도, 건폐율, 용적을 아무리 제한해봐야 불나는 거 막을 수가 있나? 이거 갖고는 안 되죠. 불나는 거 막으려면 건축물의 구조가 중요하죠. 방화 구조로 해라. 재료를 불안 타는 재료, 불연 재료를 써라. 이런 식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죠. 또 어느 지역은 공항이 있어. 공항은 비행기가 착륙하고 이륙을 해야 되는데 그 지역에다가 건폐율, 용적률 이런 걸 제한했어요. 이 지역에. 용적률이 높으면 안 되니까 용적률 200 이내로 건축하도록 제한을 했어. 근데 같은 용적률 200으로다가 4층도 짓고 아까 막 60층도 짓잖아요. 층수를 제한 안 하고 높이 제한 안 했더니 용적률 200으로다가 누군 앞에다가 60층짜리 빌딩을 지어놨어. 그러면 비행기 가다가 사고 날 거 아니에요. 이 지역은 중요한 게 높이가 중요해요. 높이. 그래서 용적률보다 높이가 중요하니까 물론 용적 제한도 하지만
특별히 높이도 몇 메타 이상으로 안 된다. 몇 층 이상 안 된다. 이 높이 층수가 제한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게 다 그런 게 아니라 요 동네가 그런 거죠. 또 어디는 경관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서 건축물의 그 형태, 색채 이런 게 중요할 때가 있고.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는 이런 게 중요한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다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 지역을 방화지구로, 어디는 경관지구로, 어디는 고도지구로 이렇게 따로 정해서 용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을 추가해서 제한을 하는 겁니다. 그 제한 내용이 여기 추가되니까 행위 제한이 강화가 되죠. 또는 필요한 완화해서 용도적으로 할 수 없는 경관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도모하거나 용도적 기능을 증진하거나 이러기 위한 게 용도 지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정하기 위한 게 용도 지구. 그 다음에 용도 구역. 구역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정한다 그랬죠. 용도 구역은 각각의 개별 목적들이 있는데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서 정하는 개발 제한 구역이고, 도시 안에 있는 환경도 보존하면서 도시민들이 가서 쉴 수 있는 공간, 그게 공원이죠. 그 공원 좀 만들어 보려고 지정하는 게 도시자연공원구역. 그 다음에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서 수산자원 보호구역. 시가화가 되는 걸 일정 기간 뒤로 늦추기 위해서, 다른 목적 없어요. 당분간 개발하지 마라. 뒤로 늦추려고 시가화 조정구역을 각각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역을 안에서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이런 사항들이 추가로 제한돼야 돼요. 이게. 개발을 못하게 막아야 되는데 나무 벌채는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나무를 다 벌채버리고 환경이 훼손되니까 보존할 필요가 없으니까 개발로 이어지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까다롭게 제한하기 위한 게 용도구역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제한 내용이 추가되면서 용도지역, 용도지구에 의한 제한이 강화되죠. 또 필요하면 완화해서 개별 목적을 달성하는 게 용도구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을 용도지역으로, 그 다음에 용도지구는 지역을 보완하기 위해서 있는 거고, 구역은 별개로 따로 정하는 거예요. 이거 보면 지역, 지구, 구역 이렇게 틀을 잡는다 그랬죠. 지역이 기본이고 지구가 이를 보완하는 거고, 구역은 방향이 다르죠. 지역, 지구와는 별개로 따로 정해서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는 게 용도 구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에도 1번에는 지역과 지구가 나란히 있는데 구역은 2번에 따로 있죠. 별도로 정하는 게 용도 구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역이든 지구든 구역이든 공통은 다 용도, 토지 쓰임새를 정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을 하는 첫 번째 사항이 이와 같이 토지의 쓰임새를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쓰임새가 결정되면서 개발이 필요한 건 체계적으로 개발될 거고, 정비가 필요한 건 정비가 되고, 보존할 건 보존이 되죠. 근데 개발이 되면서 꼭 필요한 게 기반인설이죠. 개발이 안 되면 기반인설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모여 사니까 거기에 도로가 필요하고 공원이 필요하고 상수도 하수도 이런 시설이 필요한데 그 시설을 아무데나 설치하면 안 되니까 미리 계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 어디다 설치하느냐, 공원을 어디에 설치하느냐, 어느 규모로 설치하느냐, 그거를 정하는 계획이 기반인설의 설치 정비 계량에 대한 계획이 되는 거고, 여기서 용도가 정해지고 시설이 정해지면 이렇게 용도가 이렇게 각각 정해지고 여기에 필요한 시설들이 도로가 결정되고 공원이 결정되고 하다 보면 여기 이제 시가지가 조성이 되고 사람들이 모여 살죠. 그래서 여기 10만 명이 모여 살았는데 인구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늘죠. 20만이 되고 30만이 되고 막 늘어나는데 어느 정도 인구가 늘어날 때까지는 기존 시가지에서 다 수용이 돼요. 근데 좀 너무 많이 늘게 되면 너무 과밀화되니까 여기서 막 그냥 30만, 40만 수용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시가지가 어딘가 또 있어야 되죠. 근데 용도만 정하고 시설만 결정해가지고는 개발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 도시 하나 만들어지는데 뭐 수십 년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시간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인구는 빨리 늘고 용도적 지정하고 시설만 결정해가지고는 시가 조성되는데 너무 오래 걸리니까 구역을 따로 정해가지고 그 안에 필요한 각종의 기반인설들을 다 정해서 토지를 조성해서 일반에 공급을 해요. 한꺼번에. 아파트 부지를 조성해서 공급을 하면 건설회사가 아파트 부지를 분양받아가지고 여기다 아파트 다시 져서 일반에 분양하면서 사람들이 이 동네에 모여들게 되죠. 그리고 상업용지 분양받아가지고 호텔도 짓고 뭐 상가도 짓고 하면서 이 동네가 시가지 이렇게 조성이 돼가죠. 이렇게 사업을 통해서 하게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여기니까 시가지가 조성이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송도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청라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수도권의 뭐 일산이라든지 분당이라든지 판교라든지 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시가지로 만들어졌죠. 그런 사업을 도시 개발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느니까 도시 개발 사업이 필요하죠. 뭐 어디를 개발할 거냐?
어느 규모로 개발할 거냐 이런 걸 미리 정하고 개발해야 되죠. 그걸 정하는 계획이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새로운 시가지급표라면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을 정하게 되는 거고, 새로 개발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새로 개발되는데 기존 시가지는 기존에 있던 도로가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고, 처음에는 2차선이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좀 지나 보니까 그냥 과밀화되면서 교통이 밀리니까 4차선이 막 필요한데, 뭐 이거 뭐 정비가 좀 필요하죠. 또 기존에 있던 건물이 노화되면서 정비할 필요가 생기죠. 그래서 재개발이 필요하고 재건축이 필요하게 되죠. 재개발, 재건축 사업 이런 사업들을 통틀어서 정비 사업이라고 합니다. 개발은 없는 거 만드는 거고 정비는 있는 걸 고치는 게 정비죠. 이미 시가지로 조성된 지역이 노후화되니까 그거를 깨끗하게 뜯어 고치는 게 정비 사업. 정비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딜 정비할 거냐 이거 미리 정하고 해야죠. 아무 데나 막 그냥 새로 개발된 데 가서 정비하면 되는데 송도 신도시 가서 재건축하고 재개발할 데가 없죠. 그러니까 정비할 데가 어디가 있느냐, 어느 규모로 정비를 해야 되느냐 이런 거 미리 정할 필요가 생기죠. 그걸 정하는 계획이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입니다. 뭐 의미가 별거 없어요. 그냥 도시 있는 모양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 용도가 정해지고 시설이 결정되고 그다음에 인구가 늘어나면 새로운 시가지도 필요하니까 그 도시개발 사업이 필요한데 그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도 정하고, 기존 시가지가 노후화되면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도 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지구 단위 계획은 한마디로 상세히 정하는 계획 정도로 일단 의미를 이해하시면 지구 단위 뭔지 이해는 합니다. 자세히 정하는 계획인데,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은 계획 자체가 굉장히 단순해요. 뭐 상세히 정하는 게 아니고 도면 하나 그리면 끝나. 도면을 펼쳐놓고 경계선을 정해서 이 동네는 주거지역, 이 동네는 상업지역, 이 동네는 공업지역, 여기는 녹지. 이렇게만 결정하면 더 이상 정할 게 없어요. 굉장히 단순한 계획입니다. 도면 한 장 딱 그리면 계획은 이제 끝나는데, 그럼 주거지역 안에서 호텔을 지면 되는데? 안 되겠죠. 주거지역인데 공장을 지면 되는데? 안 되겠죠. 주거지역 안에서 주택은 가능하겠죠. 주거지역이라 주택만 있는 게 아니라 슈퍼도 있어야 되고, 좀 일부 음식점도 필요하고, 세탁소도 있어야 되고, 목욕탕도 있어야 되고, 필요한 시설들이 많죠. 그러니까 주거지역 안에서 어떠한 건물이 허용된다라는 요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근데 요거를 도시군관리로 결정할까 안 할까? 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물이 어떤 거다라는 거를 도시군관리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도시군관리로 정하는 거는 어디가 주거지역이다 요것만 결정하는 거고, 이 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물이 어떤 건지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법으로. 근데 법을 볼 수가 없어요. 호치기에서 찍어버릴 거니까. 아까 수십 회씩 걸쳐가지고 다 법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주거지역에서 이런 건물이 가능하고 상업지역에서 어떤 건물이 가능하다. 법으로 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주거지역 안에 토지에다 건축을 할 때 법으로 정한 이 중에서 뭔가를 건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거기다 내 마음대로 호텔 공장은 못 짓는 거고, 법으로 정한 이런 범위 내에서 그 건축이 가능하게 되는 건데, 근데 이 중에서 주택을 할지 슈퍼를 할지 음식점을 할지 그 결정은 누가 해? 개인들이 알아서 결정하는 거네요. 주거지역이니까 1번 토지는 주택을 짓고 2번 토지는 세탁소를 해야 되고 3번 토지는 음식점을 하고, 이걸 국가가 결정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개인들이 결정을 하죠. 그래서 이 주거지역 안에다가 주택도 되고 슈퍼도 되고 음식점도 되고 다 되는데, 내가 여기다 음식점을 건축했어. 주거지역에다가 음식점을 건축했는데 문제 있어 없어? 아무 문제 없죠. 근데 그 옆에 음식점을 또 졌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 옆에도 음식점. 이 지역에 생기는 게 다 음식점이야. 뒤에 주택들이 하나씩 두 개씩 막 바뀌어가지고 계속 음식점으로 바뀌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지역 전체에 있는 거는 음식점만 남아있는 그런 동네들이 있죠. 그래서 먹자골목이 다 그렇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먹자골목이 막 생겨나요. 근데 용도 지역은 주거지역인데 주거지역 안에 주택은 없어요. 음식점만 있어. 뭔가 계획하고 실제 토지가 이용된 결과가 뭔가 안 맞죠. 그 용도적으로 주거지역을 지정할 때 이런 동네가 될 거를 생각하면서 지정한 게 아니고, 주택이 주로 있으면서 주거생활 필요한 세탁소나 뭐 음식점이나 또는 일부 목욕탕이나 이런 주거생활에 필요한 시설들이 일부 있는, 그래서 살기 좋은 동네가 되도록 하려고
주거지역을 지정했는데 결과는 이렇게 먹자골목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 계획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먹자골목의 특징이 있는데 전국 어디를 가나 먹자골목은 도로가 기본적으로 좁아요. 주차할 데가 거의 없고. 왜냐면 처음부터 거기가 먹자골목으로 계획된 게 아니라 용도적 주거지역을 생각하면서 주택가니까 뭐 도로도 좁고 주차하면 자기 마당이 돼야 되니까 주차공원도 따로 없고 이런 식으로 계획이 됐다가 나중에 먹자골목으로 바뀌어버리니까 뭔가 좀 그 무계획적으로 막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건데 뭐 그런 정도야 뭐 참을 수가 있어요. 그냥 뭐 대중교통 이용하면 되고 좁아도 그냥 그 골목이 뭐 좁아도 뭐 걸어다니면 되니까 뭐 특별히 뭐 심각한 문제가 안 됩니다. 뭐 또 먹자골목도 필요하고 외식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모여 있어야 가서 뭐 골라 먹지. 그래서 이런 적이 있을 수가 있는데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상업지역인데 상업지역 안에서는 호텔 되나 안 되나? 되겠죠. 이런 걸 이제 용도가 건축법에서는 숙박시설이라고 합니다. 상업적인데 유흥주점, 단란주점 뭐 이런 거 돼야 돼? 되죠. 그런 거를 그 위락시설이라고 하고 그럼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런 게 필요하죠. 이런 거 외에도 업무시설도 필요하고 또 문화및 집회라든지 또는 판매라든지 뭐 상업적이니까 더 다양한 건축물도 허용되겠죠. 마찬가지로 이런 게 다 법으로 정해져 있고 이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때는 법으로 정한 이 법에 의해서 건축이 가능하고 이 안에다 뭘 지을지는 개인들이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요 중에서 필요한 시설을 여기다 건축했는데 모텔을 줬어요. 상업적인 모텔이 들어가는데 뭐 아무 문제 없죠. 근데 그 옆에 모텔이 또 생겨. 근데 보통 보면 모텔이 한 번에 하나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주변에 계속 들어와가지고 모텔 타운이 막 만들어져요. 이 모텔이 들어오다 보니 따라오는 시설이 이런 거예요. 위락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노래방, 뭐 이제 동양 최대 나이트 뭐 이런 것도 생기고 그러면서 이 지역 전체가 그 술 먹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막 이렇게 놀기 좋은 이런 동네가 돼버립니다. 근데 도시마다 이런 지역이 다 있죠. 어디나 있어요. 서울에도 있고 인천도 있고 부산도 있고 광주도 있고 다 있는데 간혹 있어야 될 자리 있는 게 아니고 엉뚱한 데 가서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도 아파트가 있고 여기도 아파트고 여기도 아파트고 이 주변에 전부 다 아파트만 있는 그 지역 한가운데 가가지고 상업지역이 정해져 있는데 상업지역에 모텔하고 막 그냥 술집하고 이런 것만 모여있는 이런 동네들이 있어요. 인천에도 있어. 그 계산동에 가면 계산 택지 그 한가운데 주변이 다 아파트고 한가운데 상업지역이 크게 있는데 정말 놀기 좋죠. 그 동네. 안 가보셨어? 한번 시간 나면 가보셔. 그 워낙 그냥 단지 규모가 커가지고 거기 가면 웬만한 그냥 다 있어요. 그래서 동네가 아주 살기 좋은 동네가 있는데 아파트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길 건너 보면 번쩍번쩍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빨리 나가자 한잔 해야지. 애들을 학원을 보내야 되는데 그 학원이 아파트 단지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상업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학원을 보내면서 걱정이 돼. 조금만 잘못 옆으로 세면 모텔이고 옆으로 잘못 들어가면 술집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학원을 보내면서도 걱정이 되죠. 그 건축을 보면 숙박시설, 위락시설 이거는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 같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주거환경, 교육환경을 감안해서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규정도 두고 있는데 419페이지 보면 그 맨 밑에 보면 제목이 건축허가 거부라고 돼 있죠. 그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를 할 때는 뭐 법에 맞는지 당연히 확인해야 되는 거고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나 다른 법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서 허가를 안이할 수 있다. 허가를 안이할 수 있는 이유가 박스 안에 보면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건축을 허가하게 되면 밑에 줄 주거환경,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적합하지 않다 인정되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이게 같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주거, 교육 이런 관련된 시설하고 숙박 위락이 같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같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이 동네는 상업지역 한가운데 가서 아파트 단지 한가운데 가가지고
이런 위락 숙박시설만 모여있는 동네가 돼버렸는데 처음에 계획할 때 이런 동네 만들려고 상업적으로 여기다 지정한 게 아니겠죠. 주변에 다 아파트 단지 이렇게 쭉 계획을 해놓고 가운데 상업을 넣은 거는 여기서 주거 생활을 하면서 여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업적 수요, 학원도 좀 가야 되고 애들, 뭐 외식도 좀 해야 되니까 음식도 좀 있고, 극장도 좀 있고, 판매시설도 있고, 그래서 이 지역 전체가 살기 좋은 동네 되도록 하려고 이게 상업적으로 정해놨는데 있는 거는 그냥 술집 아니면 모텔 아니면 이런 것만 모여있는 동네가 돼버려요. 그 이유가 상업지역이라. 상업에 소용되는 것만 이렇게 다양하고 이 안에다 뭘 지을지는 국가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개인들이 알아서 하다 보니까. 물론 그걸 이제 미리 다 계획을 하는데 그 동네는 이상하게 풀어버려가지고 그런 식으로 돼버렸는데 그 동네가 왜 이렇게 됐을까는 지난 과정 때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놓은 게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시험에 안 나와요. 근데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과정 동영상을 참고해서 보시고 이렇게 되는 걸 막기 위한 게 뭐냐면 지구 단위 계획이에요. 여기는 일반적인 상업과 다르게 유효적이 꼭 필요한 상업 업무 기능 중심으로 여기에 이제 들어오게 하려면 여기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정하고 이 구역을 대상으로 지구 단위 계획을 상세하게 수립합니다. 그래서 이 구역 안에 기반시설을 어떤 식으로 배치할지, 토지를 어떤 식으로 구획을 하는지, 구획된 토지 안에 소용되는 건물이 1번 토지는 업무, 2번 토지는 문화밀집회, 3번 토지는 판매시설, 이런 식으로 개별 필지별로 건폐율도 각각 다르게, 용적률도 다르게 다 다르게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요 1번 토지에 관한 내용이 한 페이지가 자세히 나와야 돼요. 1번 토지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는 업무시설이다. 건폐율은 50%고 용적률은 200%고 높이는 몇 메타로 해야 되고 층수는 몇 층으로 하고 건물의 형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색채는 뭘 쓰고 건축물의 구조는 어떤 식으로 하고 지붕은 어떻게 만들고 간판은 어떻게 걸고 필요한 사항을 다 담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 쓰임새에 관한 요 내용들 필요한 거 주로 이제 건축물에 관한 사항 위주로 해가지고 요 내용을 필요한 대로 다 담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1번 토지와 2번 토지를 다르게 할 수가 있어요. 1번 토지는 용도가 업무인데 2번 토지는 판매. 1번 토지는 건폐율 50인데 2번 토지는 60. 용적률도 다르게. 이걸 다 다르게 정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필지별로 다르게 할 수도 있고 구역 단위로 이쪽 구역이 높이는 얼마고 이쪽 구역은 높이가 얼마고 이쪽에는 형태가 어떤 형태로 이쪽 구역은 형태가 어떤 형태로 그걸 다 필요한 대로 구역 단위로 하든 필지 단위로 하든 상세 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필지 단위 다 다르게 하다 보니까 구역 안에 청계 필지가 있었으면 이 청계 필지에 관한 이 내용들이 다 정해져야 돼요. 아까 용도적 지정할 때는 도면 펼쳐놓고 지도 한 장 딱 그리면 끝나는데 지구 단위 계획은 이 구역을 대상으로 해서 1000페이지짜리 책이 한 권 나와야 돼요. 엄청 자세한 거죠. 그래서 자세히 계획을 정해놓고 이 구역 안에서 건축할 때 아까는 상업적이니까 내 맘대로 여기다 모텔을 줬잖아요. 근데 지구 단위 계획이 정해지면 이 구역 안에서 건축할 때는 뭐에 맞게 해야 될까? 이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 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토지 건축할 때는 지구 단위 계획 이 내용을 꼭 확인해서 이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1번 토지는 계획을 넘어가면 안 되고 높이, 층수, 형태, 색채 다 여기 맞춰서 해야 돼요. 간판을 걸어도 여기 써 있는 데도 걸어야 돼요. 그 간판이 보면 어느 동네는 내 맘대로 거는데 이 동네 내 맘대로 걸어놨잖아. 글자 크기도 그렇고 뭐 간판 붙이는 장소도 그렇고 창문에도 붙여놓고 막 이 간판도 세고 마음대로 해놨죠. 근데 어느 동네 가면 간판 모양이 통일돼 가지고 그 붙이는 자리나 글자 모양이나 그 재질이나 이런 걸 거의 통일해서 딱 맞춰서 건축하는 그 간판 붙이는 경우들이 있죠. 그거를 지구 단위 계획으로 다 정해버리니까 그대로 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그 도시 미관을 좀 더 신경 써서 관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주 입체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어요. 그 도시의 뭐 스카이라인까지 막 살려가지고 높낮이 다 맞춰서 건축하도록 제안을 하면 이 지역이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겠죠. 개인 입장에서 보면 1번 토지에다 내 맘대로 건축 못하니까 개인 입장에서는 불편하겠죠. 지역 전체를 놓고 보면
요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 위주로 모텔 같은 거 못 들어오게 막고 상업적이 좀 그걸 막을 수가 있잖아. 술집도 못 들어오게 막고 요 지역에 꼭 필요한 뭐 극장도 좀 있고 학원도 있고 음식점 뭐 이런 것도 있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서 요 지역이 더 살기 좋은 동네가 될 수 있게끔 관리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좀 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게 지구 단위 계획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지구 단위 계획을 인천시 전체에다가 이런 지구 단위 정해놓으면 그러면 인천시에 땅 갖고 있는 사람은 너무 불편해서 살 수가 없죠. 인천에 있는 모든 땅이 다 이렇게 다 결정이 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이 필요한 지역이 이렇게 일부가 있겠죠. 꼭 필요할 때 지구 단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이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전부의 일부에 대해서 수립하는 계획이에요. 일부. 그 일부가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이걸 말하는 겁니다. 4페이지 보면 용어 설명 중에 5번에 보면 지구 단위 계획 의미가 나와 있죠. 지구 단위 계획이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전부의 일부에 대해서 토지용 합리화 기능 증진, 미관의 개선, 양호한 확보, 지역 체계적 계획적 관리를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인데 말은 길지만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밖에 없어요. 뒤에 뭐 합리화, 기능 증진 이런 말은 속일 수가 없어요. 미관을 개선하고 이거를 미관을 망가뜨리고 이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속일 때는 뭔가 표현을 그 틀린 표현으로 바꿔서 속여야 되는데 뒤에 있는 내용을 속일 수가 없고 일부를 전부에 대해서 또는 전부 또는 일부에 이런 식으로 속여놓으면 사람들이 이제 공부 안 하는 사람이 헷갈리기 때문에 속일 건 딱 그거밖에 없으니까 지구 단위 계획은 기억할 건 일부 한마디 기억하는 거고 의미는 상세히 정하는 계획 정도로 이해를 하셔야 지구 단위 계획이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은 자세히 정하는 거구나. 그런데 시험 문제 관련해서는 일부를 대상으로 한다. 이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지구 단위 계획이에요. 그 다음에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단어가 입지라는 건 어떤 시설이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이게 입지죠. 입지 규제. 어떤 건물이 들어올 수 있다. 얼마나 큰 건물이 들어온다. 그게 입지에 관한 규제인데 그 규제를 최소화하겠다라는 게 입지 규제 최소 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최소화해서 이 구역 안에서 규제를 최소화해서 뭐 제대로 개발해 보겠다 뭐 이런 의미가 되죠. 근데 주된 목적은 이제 복합적인 토지 이용도 증진하고 거점도 육성하고 정비도 촉진하고 뭐 이런 건데 도입한 주된 이유가 정비 촉진이에요. 특히나 그 정비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잘 진행이 안 되는 이런 경우에 이제 이 구역을 통해 가지고 뭐 규제를 풀어서 정비 사업을 제대로 해보겠다라는 건데 인천에서는 정비 사업이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이 잘 되나 안 되나? 잘 안 되죠.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슨 문제로 잘 안 될까? 그 인천에서 그 재건축 재개발이 잘 안 되는데 지역마다 안 되는 이유가 달라요. 인천에서 안 되는 이유는 도시 개발을 여기저기 하도 많이 하니까 뭐 송도도 개발하고 청라도 개발하고 영종도도 개발하고 검단도 개발한다 그러고 뭐 택지 개발 사업도 막 뭐 노년 택지 무슨 택지 막 삼산 택지 막 여기저기 막 새로 개발하는 데가 많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이 잘 안 됩니다. 왜냐면 뭐 재개발을 하든 재건축을 하든 그 새로 건축하면서 옛날보다 크게 져 적게 져? 크게 짓죠. 크게 짓는 이유가 종전에 좁은 집에 살았으니까 앞으로 이제 큰 집에서 살아보자 이런 건가? 그런 이유가 아니고 종전보다 크게 져서 세대수를 키워야만 사업이 이게 돌아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종전과 동일한 규모로 종전 세대수 동일하게 건축하게 되면 그 비용을 누가 다 부담을 해야 돼? 그 조합원들이 조합 구성이 사업하게 되다 보니까 조합원들이 비용을 100% 부담을 해야 돼요. 집집마다 몇 억씩 내라 그러면 사업을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죠. 낡은 집에 그냥 사는 거지. 돈 들여서 막 사업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업이 되려면 그 비용을 낮춰줘야 돼요. 비용을 낮추는 방식이 뭐 국가가 돈을 대줄 수는 없으니까 그 용적률을 높여서 사업을 해요. 용적률을. 종전의 용적률 100%짜리를 200으로 키워요. 그래서 100만큼은 조합원 나눠주고 드러난 100은 일반에 분양을 해서 그 수입으로 다 비용을 낮추는 겁니다. 근데 그 일반 분양이 잘 돼야 되는데
인천처럼 막 여기저기 막 개발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재건축 아파트 분양하는 거하고 송도나 또는 뭐 청라나 이 새로 개발된 지역에서 새로워진 새 아파트 막 요거 분양하는 거하고 어느 쪽 경쟁률이 높아? 새로 개발된 지역에 사람들이 다 새로 개발되는 데로 몰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건축 아파트나 재개발 아파트는 분양이 잘 안 돼. 분양이 안 되니까 그 부담이 전부 다 조합원한테 가게 되고 분양 안 될 것 같으니까 사업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데 잘 못 하는 겁니다. 뭐 용적 문제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분양만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분양이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사업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은 그래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잘 안 되는데 서울에서는 새로 개발되는 데가 없잖아요. 서울은.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하기만 하면 사업이 잘 굴러가요. 근데 문제는 이제 서울에서도 안 되는 데가 그 용적률 이미 막 용적률 200%뭐 이렇게 이제 건축해 놓은 지역들이 있어요. 근데 기존 용적률이 200%인데 재건축 용적률은 보통 2배가 늘어야 돼요. 100%짜리가 200으로 이렇게 늘려서 사업을 하는데 용적률 기존 아파트가 200이면 재건축 용적률은 400이 돼야 되는데 400이라는 게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용도 지역별로 한도가 정해져 있고 한도 내에 있어야 되는데 이제 70페이지로 가면 그 표가 있죠. 동그라미 2번에 밑에 있는 표, 나중에 그 표를 나중에 외워야 돼요. 나중에 별거 없어. 이렇게 뭐 보기만 겁나지. 용도적 틀을 알고 나면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닌데 어쨌든 거기 있는 거 보면 주거 지역이 1종 전용, 2종 전용, 1종 일반, 2종 일반, 3종 일반, 준주거 총 6개로 나눠져 있죠. 이 중에서 아파트 단지 형태로 되어 있는 아파트가 준주거 지역이 있을까 없을까? 준주거 지역은 사실상 상업적이나 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거에 준한다. 근데 주거 기능을 위주로 상업 업무가 보완되는 거다 보니까 밀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형태 아파트는 없다 보시면 되고 단지 형태로 있는 거는 전용 주거나 일반 주거 있어요. 일반 주거 중에서 용적률 가장 높은 게 300 아니에요, 300. 그러니까 최대 허용량이 300이에요. 기존 아파트 용적률이 200이고 재건축 용적률은 400이 돼야 되는데 400이 허용이 안 돼. 300 한도 내에서 재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200이던 걸 300으로 건축해서 조합원한테 200을 나눠주고 늘어난 100은 일반 분양을 해서 사업을 하려니까 비용자들이 제대로 돼야 안 돼? 안 되죠. 이거 조합원이 많이 부담을 해야 돼요. 조합원이 부담을 좀 줄이려면 30평 살다가 재건축 후에는 20평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 비용을 적게 부담해. 만약에 옛날과 똑같은 크기로 분양을 받고 싶으면 돈을 몇 억씩 내야 돼. 사업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서울에서 재건축이 안 되는 건 다 그 이유야. 그 기존 아파트가 100으로 돼 있던 거는 거의 다 재건축 다 끝났어요. 예전에 100짜리 돼 있던 거는 웬만한 단지는 다 재건축 끝났는데 그 기존 아파트가 용적률 200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래서 뭐 그 대표적인 아파트가 음마 아파트.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하고 싶은데 잘 못하고 있어. 용적률 문제 때문에. 그래서 재건축이 되려면 결국은 용적률을 올려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70페이지에 있는 그 표에 3종 일반 주거적의 용적률 300을 400으로 바꿔놓으면 재건축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걸 바꿔놓으면 어떻게 돼? 전국 어디나 막 이제 3종 일반 주거 용적률이 400이 돼버리니까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가 다 400으로 건축을 해버려요. 지금 요새 막 짓는 아파트를 보면 엄청 크게 짓잖아. 근데 앞으로 짓는 건 더 커져요, 막. 아파트가 막 보통 60층 막 이렇게 져버려, 그러면. 그러면 너무 그냥 과밀화되니까 그건 곤란하죠. 그래서 이걸 바꿀 수가 없고, 그래서 다른 데는 안 되고 일부 지역, 구역을 정해가지고 요 구역만 특별히 용적률을 높여서 그 정비를 촉진하겠다라고 하는 게 입주기재 최소 구역이에요. 요 구역만 지정되면 용적률이 300이든 게 400으로 막 올라갈 수가 있어요. 여기서만. 그래서 도입한 게 입주기재 최소 구역입니다. 사실 요 구역 자체가 엄청난 특혜고 지정이 되는 게. 근데 이걸 계속 놔두면 여기저기 막 지정만 되면 용적이 막 늘어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걸 시도의사한테 맡겨놓으면요 여기저기 막 지정해요. 그래서 이걸 계속 돌 수가 없으니까
한시적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만 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이게 지정을 해서 정비가 잘 안 되는 거 빨리빨리 해소하려고. 그래서 요게 지나면 이제 더 이상 지정을 못 해요. 근데 하필 요게 2019년 12월 31일이라 여기가 2018이 이렇게 돼 있거나 아니면 2019라도 여기가 9월 30일 이렇게 돼 있으면 공부를 할 필요가 없는데 하필 12월 30일 이렇게 돼가지고 요번 시험까지는 공부를 해야 돼요. 지난 29회 때 여기서 2문제가 나왔어. 관련된 게. 요번 시험에도 한 문제는 걸쳐 나올 수가 있으니까 요걸 포함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도시군관리계획 각각의 기본 의미들을 봤는데 이 계획 하나하나가 굉장히 다 중요한 계획들이죠. 용도지역이 어떻게 정해지느냐, 용도지구 어떻게 정해지느냐, 이거에 따라서 토지 이용에 관한 사항이 다 달라져요. 밖에 나가면 다 이걸로 결정된 거예요. 용도지역이 상업적으로 정해지니까 이런 건물들이 막 들어가는 거고,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이 결정되면서 도로가 뚫리고 공원이 만들어지고, 또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이 정해지면서 송도 신도시가 조성이 되고, 청라 신도시가 조성이 되고,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이 결정되면서 재개발이 되고 재건축이 되고 다 이거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사항들이고 이게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함부로 결정할 수가 없고 신중하게 정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을 잘 정하려고 방향을 설정하는 계획 두 가지를 같이 두고 있는데 광역, 도시계획이라는 게 있고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는 게 각각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계획은 둘 다 방향을 잡는 계획이고 도시군관리계획은 이 방향을 구체화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실제 필요한 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 근데 이 도시군관리계획을 잘 정하기 위해서 방향을 설정하는 두 가지 계획을 같이 둔 겁니다. 먼저 광역도시계획은 광역, 지역을 넓게 보면서 방향을 잡자라는 건데 도시군관리계획은 특별시는 특별시대로, 광역시는 광역시대로, 시는 시대로, 구는 군대로 각각 계획을 만들죠. 각각 만들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인천광역시가 있고 옆에 부천시가 있는데 도시군관리계획은 특광, 시, 군별로 계획을 각각 정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도로를 결정하는데 인천에서는 인천시장이 도로 결정할 거고 여기 도로 어디다 둘 거냐, 어느 규모로 할 거냐, 인천에는 인천시장, 부천에서는 부천시장이 각각 결정을 해요. 인천에서 도로 결정을 했는데 위치도 이쪽이고 도로는 4차선이고 부천에서 결정을 했는데 여기 도로가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이쪽에다가 규모는 2차선. 그래서 도로가 각각 결정되면서 폭도 다르고 연결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죠. 용도적을 정했는데 인천에서는 여기다가 전용 주거적을 정했는데 부천에서는 옆에다가 전용 공업적을 정해버려. 전용 주거적을 정하는 거는 주거환경 쾌적하고 조용한 공기 맑고 물 맑은 이런 주거환경을 만들어 보자 이런 거였는데 옆에 전용 공업적이 들어오면서 여기 주거환경을 다 망가뜨리죠. 만약에 인천광역시장이 이걸 다 결정했으면 이런 식으로 결정 안 하겠죠. 지역별로 각각 결정하다가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계획을 할 때 인천만 생각하지 말고 부천도 좀 봐야 되고 부천에서 계획을 할 때는 인천도 좀 봐가면서 방향을 잡자라는 겁니다. 인천에서 부천이나 서울이나 뭐 시흥이나 이런 쪽은 좀 신경을 써야 되지만 부천에서 이런 계획을 정하면서 광주도 생각하고 부산도 생각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관련되는 지역의 범위라는 게 있고 이렇게 묶어요. 묶어서 광역, 계획권 이렇게 지정해 놓고 광역기관을 대상으로 방향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광역기관을 이렇게 지정한 다음에 인천시장하고 부천은 부천시장이 나오면 안 되고 급이 안 맞잖아요. 그 위에 시장이니까 그 위에 도의사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인천시장하고 경기도의사, 서울이 포함되면 서울특별시장도 같이 나와요. 특별시장하고 광역시장, 도지사가 만나. 그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합해서 아까 뭐라 그랬죠? 시도지사. 이런 경우 이제 광역기관 지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고 계획은 시도지사들이 모여서 그 계획을 같이 만듭니다. 근데 그 계획이라는 게 방향을 잡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도로를 결정할 때는 이 방향으로 하자. 방향을 정해도 도로가 결정됐어 안 됐어?
결정된 게 아니고 방향만. 나중에 도로 결정할 때 이쪽 방향이다. 적어도 이쪽이나 이쪽이 아니라 이 방향이다. 방향만 잡은 겁니다. 용도적으로 지정할 때 이 주변 지역에는 공업은 지정하지 말자. 뭐 이런 방향을 설정해 두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이게 구체화해서 결정되는 거는 도시공관리를 통해서 통해서 기반인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을 통해서 구체화되는데 그 계획을 인천에서 인천시장이 도로 결정을 하면서 광역도시 정한 방향을 보고 결정하는 거죠. 부천에서는 부천시장이 광역도시 정한 방향을 보고 결정을 하게 되면 지역간에 아무 문제가 안 생기죠. 용도적으로 지정하면서 광역도시 검토했더니 공업은 안 하기로 했어. 공업 빼고 전용 주거나 아니면 녹지 같은 걸 정하면 지역간에 아무 문제가 없게 되죠. 그러려고 하는 게 광역도시계획입니다. 따라서 광역도시계획이란 어디의 발전 방향?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 4페이지를 보면 그 1번에 광역도시계획 의미가 나오죠. 광역도시계획이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그래서 이런 문장들이 이제 지문에 들어가요. 지문에 들어가서 이제 옳게 할 때는 이대로 쓰는 거고, 틀리게 만들려면 뭔가를 바꿔서 속이겠죠. 그때 키워드를 기억해야 되는데 키워드가 뭘까? 장기 발전 방향. 이게 키워드 같죠. 네, 장기 발전 방향. 이거는 이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당연히 기억을 해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정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의미를 이해는 해야 되는데 시험에서는 그걸 바꾸기가 어려워요. 만약에 그걸 속이려고 광역도시계획이란 광역계획권의 단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속이면 공부를 안 한 사람도 틀렸다는 거 알죠, 그거. 뭐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내용을 몰라도 무슨 단기 발전 방향이나 이러면서 틀린 걸 찍을 거 아니야. 공부 안 한 사람도 맞추고 공부하는 사람도 맞추고 아무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못 속여요. 결국은 이제 장기 발전 방향 이걸로 속이는 게 아니라 광역 계획권 요 단어를 살짝 바꿔요. 광역도시계획이란 특광시군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그래서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잖아. 특광시군. 그래서 공부한 사람은 특광시군이 아니라 광역계획권 딱 알고 맞추는데 공부를 안 하는 사람 말은 비슷해 보이니까 속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문제를 내기 때문에 문장을 기억할 수가 없어요. 키워드 중심으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교재를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그어야 되는데 처음 교재를 읽으면서 그냥 노란색 형광펜을 들더니 1번이 중요하다니까 거기다가 이게 이렇게 쫙 칠해버려요. 근데 그 교재에다 밑줄을 그을 때는 뭔가 목표가 있는 거 아니야. 괜히 긋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이 중요하고 나중에 여기를 좀 자세히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근거하네요. 근데 1번만 중요한 게 아니라 2번도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2번에도 또 똑같이 이렇게 보여. 3번도 중요해. 4번은 더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노란색으로 막 밑줄 긋다 보니까요. 처음에는 하얀 책이 나중에 노란 책으로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시험장 가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막 단어가 막 줄줄 떠오르는 게 아니고 사람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이미지예요. 그래서 요 내용 교재 왼쪽에 있었는데 이런 게 생각나. 왼쪽에 윗부분에 있었다. 거기에 내가 밑줄을 어떻게 걷었는데 별표를 했었는데 이런 게 생각나면서 그 단어들이 떠오르고 그러면서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데 밑줄을 이런 식으로 걸으면요. 시험장 가서 생각나는 건 오로지 노란색밖에 생각나요. 노란색. 뭐든지 보면 노란색이야. 그러니까 문제가 풀릴 수가 없죠. 그래서 밑줄을 이렇게 그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밑줄을 그을 때는 처음에 그을 때는 연필로 볼펜도 쓰면 안 돼요. 연필로 이렇게 밑줄을 그어. 이제 중요한 문장에도 밑줄을 그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문장에서도 필요 없는 말들이 있어. 그 문장 중에서 말한다가 중요하려나? 말한다 안 읽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읽을 필요가 없는 부분은 밑줄 그을 필요가 없어요. 말한다 빼버리고 뭐 제시하는 계획 이것도 중요한 문장이 아니죠. 어쨌든 뭐 의미를 이룬 부분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뭐 이 정도 이제 연필로 밑줄을 걸어놓고 그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중요한 부분이 그 의미를 설명하는 핵심 부분이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 그런 데다 이제 또 색깔 있는 볼펜으로 따로 이렇게 밑줄을 그어야 돼요. 그래야
어느 문장이 중요한데 그 중에 핵심 부분이 어디다가 한눈에 딱 들어오죠. 그 중에서도 키워드가 되는 거는 광역, 계획권, 형광펜은 그런 데만 싹 써야 돼요. 이렇게. 여기다가 형광펜으로 딱 광역기권 여기다 표시를 해놓으면 그 문장이 한눈에 입체적으로 딱 들어오죠. 그 다른 내용도 다 이런 식으로 밑으로 걸으면 나중에 교재 읽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요. 한 페이지 읽는데 뭐 몇 초 안 걸려. 한 페이지 막 뭐 10초, 빠르면 5초 만에 읽을 수 있어. 단어만 딱 찍으면 읽혀지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밑줄 체계적으로 잘 걸으면 나중에 시험에 임박해가지고요. 교재 한 권 전체를 읽는데 하루면 돼, 하루. 지금은 하루 만에 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필요 없는 부분 빼버리고 어디가 중요한지 다 체크를 해놓고 그 중에 키워드가 뭔지 또 외울 거 외워놓고 이 상태에서 이 교재를 보기 시작하면요. 하루에 한 권을 봐요. 하루에 한 권을 볼 수 있으면 무조건 붙어요. 지금 그게 하라는 게 아니고 시험에 임박해가지고 막판에 그래서 쭉 읽어내면서 정리할 수 있으면 무조건 붙는 겁니다. 그러려면 밑줄도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권해야 돼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광역, 계획권 이걸 키워드로 해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은 특별시, 광역시, 시군을 말하는 거고 특공시군의 기본을 정하는 계획. 그러니까 기본적 공간구조, 장기발전 방향. 한마디로 한 도시의 청사진을 만드는 계획입니다. 인천시가 앞으로 인구가 늘 거냐 줄 거냐, 늘면 얼마나 늘느냐, 교통량 얼마나 될 건지, 경제사회 문화가 어떤지 미래를 좀 봐야 되죠. 목표도 세워야 되죠. 뭐 계속 산업도시를 갈 건지, 문화의 도시로 바꿔갈 건지, 교육의 도시가 될 건지 뭔가 좀 청사진도 이렇게 그려가지고 그런 방향을 봐가면서 그걸 구체화해서 결정을 해야 거기 맞게끔 도시가 변해가겠죠. 근데 그런 방향도 없이 막 그때 필요한 대로 막 결정하다 보면 지금 도로가 당장은 이렇게 필요해서 결정을 했는데 조금만 지나도 도로가 이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될 상황들이 생겨요. 한 번 결정이 되는 순간 나중에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요. 도로가 처음에 이렇게 결정됐을 때 땅을 내가 여기 갖고 있느냐 여기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완전히 달라지죠. 이 사람은 너무 좋았을 거 아니에요. 도로가 이렇게 결정되고 내가 가진 땅 옆으로 도로가 나니까 땅값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얼마 있다가 바꿨어. 여기 도로가 아니라 여기가 도로다. 이 사람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러니까 이 처음부터 신중하게 잘 정해야 돼요. 그러려면 좀 방향을 보고 오랜 기간 정해진 이대로 가도 문제가 없게끔 처음부터 이렇게 잘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방향을 잡는 두 가지 계획을 먼저 둔 겁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수립할 때도 절차가 필요하죠. 왜냐면 계획은 특별시에서는 특별시장이 수립하고 광역시에서는 광역시장이, 시에서는 시장이, 군에서는 군수가 수립하는 건데 혼자 밤새 고민해가지고 그냥 혼자 생각대로 결정을 해버리면 그 확인 못한 이런 수많은 상황들이 있을 거고 잘못 결정돼가지고 막 논바닥 한 건데 공원이 들어가 버리고 남의 집 한가운데로 도로가 나버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할 때 절차를 또 정해둔 겁니다. 계획을 수립하려면 알고 계획을 만들어야 되니까 조사도 좀 해보고 조사를 통해서 계획안을 만들어서 계획안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근데 이런 계획은 사는 주민들 의견을 먼저 들어야 되겠죠. 주민 의견을 듣게 됩니다. 근데 모든 주민이 의견을 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의 의견을 다시 듣는데 그 주민의 대표가 의회 의견도 들어보고 그다음에 이런 계획은 수많은 분야에 관련돼요. 이 도로 하나 결정되면 교통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방에도 관련되고 경제 관련되고 산업에 관련되고 뭐 여러 분야에 관련되니까 관련되는 기관의 의견을 다 들어야 되는데 관계기관과 의견을 주고받는 거를 협의를 한다고 합니다. 협의도 해보고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모여서 심의도 거쳐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각각의 계획이 수립되면 그 현실에 꼭 맞는 이런 계획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국토계획법은 이 중요한 세 가지 계획을 누가 수립하느냐, 어떤 기준으로 수립하느냐, 어떤 절차로 수립하느냐 이런 사항들을 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계획에 관한 구체적 내용들 이걸 정하고 있는 거고 저렇게 해서 계획이 정해지면 어느 계획이나 그 계획이 현재 이렇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해보자 이런 의미예요. 정해진 계획대로 계획이 실행이 돼야 되죠. 계획 실행에 관한 거는 좀 더 설명이 필요하고 다음 주에 이거 이어가지고 좀
그 실행이라는 사항 보고 국토개법이 전반적으로 어떤 틀로 돼 있는지, 그게 다른 법과 어떻게 관계가 되는지, 그래서 공법 전반 틀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다음 주에 1시간 정도 더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진도 좀 나가고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니까 일찍 끝냈어요. 첫 시간인데 처음부터 무리하면 안 되잖아. 첫날 좀 살살하고 다음 주부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